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저희는 국민의힘 당대표 TV 토론을 중계하기 위해서 이 이슈를 짚어보진 못했지만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온다면 본인의 정치 생명은 물론이고 민주당까지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죠. 유동규 전 본부장의 말까지 저희가 이어서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오전에 재판에서 보여진 것처럼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서는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그다음에 수십 명의 소환 조사를 통해서 기소했습니다. 이 부당함에 대해서는 법원이 잘 밝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혐의 부인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표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화영은 범죄인입니까 아닙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남 시민들은 아십니까? 라고 묻고 싶고요. 인지에 대한 것과 친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김문기 아느냐? 그럼 본인이 알면 아는데 안다, 모른다 하면 되는데 난 친분이 없어서 모른다. 그럼 그 다음에는 안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친분이 생기신 겁니까? 개인적으로? 그건 언어도단 아닙니까? 말하자면 내가 친분이 있느냐 묻는 게 아니라 아느냐 모르냐를 물으면 그냥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자꾸 언어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고 그거는 굉장히 나쁜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거는 다 이제 법정 밖에서 이 대표든 유동규 전 본부장 한 얘기이기 때문에 법리적인 건 일단 접어두더라도 유 전 본부장의 말, 성남 시민은 그럼 아는가? 그럼 그 다음에 안다고 했는데 친분이 생긴 건가? 언어 도단이다.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그 유동규 본부장이 이렇게 바깥에서 하는 말을 보면 굉장히 거침이 없어요. 그리고 상당히 이 언어, 그러니까 미디어에 맞는 말로 많이 잘하는데, 저는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잖아요. 예. 그럼 허위사실 유포라는 게 뭐냐면 단순히 아는 걸 모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당선을 목적으로 그 후보자의 무슨 재산이나 학력이나 신변이나 행위에 대해서 아는 걸 모른다고, 또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 이 부분이 처벌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검찰에 기소한 두 가지 사건이 다, 하나는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거짓말했다는 것이고, 하나는 백현동 사건의 상향 조정에 대해서 이 부분이 국토부 협박을 받아서 했다고 거짓말한 거라는 거거든요. 이 두 개는 아시다시피 당시에 2021년 10월 상황에서 이재명 당시 경선 후보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의혹이 제기됐을 상황에서 이걸 부인함으로써 자신의 당선에 굉장히 중요한 방패막이를 막아놓은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장동 게이트가 막 확산됐을 때 김문기 처장이 비극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확산되니까 난 이 사람 모른다라고 거짓말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예. 백현동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에서 또 다른 게이트처럼 막 이야기가 불거지니까 이거 국토부가 시켜서 했지 나는 협박받아서 한 거라고 또 거짓말하면서 차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보는 것은 이게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 기억의 영역, 무슨 감정의 영역 이렇게 민주당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증거와 자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선을 목적으로 그 후보자가 어떤 거짓말을 얼마나 고의적으로 했느냐를 따져묻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의 기소장대로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 국민 여러분들도 이미 다 자료 화면이 있고 자료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충분히 판단을 할 거라고 이미 내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재판에 넘기면서 검찰의 시각도 좀 비슷했고요. 유 전 본부장도 또 좀 여론전 아닌 여론전까지 언어 도단 아니냐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격주로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했으니까 다음 주 금요일에 또 한 번 이 재판이 열립니다. 그런데 다음 주 금요일 재판에서는 이 발언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그럴 때 국토부에 저희한테 다시 이제 일종의 압박이 왔는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국토교통부는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재판에서는 김문기 전 처장 관련 공방이 많았다면 백현동 얘기는 안 했고, 네. 이번에 이제 돌아오는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 이 재판에서 집중적으로 맞붙게 될 텐데, 특혜 논란 때 당시 국토부가 협박했다. 이 발언의 진위 여부도 검찰의 생각은 비교적 단순하다. 이 대표가 분명히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문헌에 있는 문헌을 그대로 형식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직무유기라는 단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다음에 협박이라는 단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검찰에서 주장은. 그렇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시 시장으로서 성남시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어떤 중앙정부에서의 어떤 이러한 협조가 되지 않으면 누군가 뭐 직무유기라는 말을 썼는지 안 썼는지 이 부분 뭐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서 밝혀지겠지만은 어떤 본인은 어떤 강압적인 중앙정부의 강압으로 생각을 했다는 부분에서 협박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협박이라는 것을 형법상 형법에 있는 협박이라는 구성 요건에 맞춰서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는 개인적인 감정, 저는 그렇게 받았다. 본인이 그때 당시에 시장으로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앙정부에서 자기를 뭔가 이렇게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을 것 같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예. 뭐 충분히 다퉈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김문기 씨를 안다 모른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이 건이 더 법리적으로는 한번 다퉈볼 만하다. 검찰이 좀 더 무게를 둘 수 있는 부분이다. 네, 그렇고 이건 좀 해석의 여지가 좀 필요한데 저는 재판부의 나중에 판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다른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충분히 뭐 서로 양측이 다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설 변호사께서도 뭐 개인적인 시각인 전제로 고 김문기 전 처장 그 아느냐 모르냐 이 부분보다는 좀 더 중요할 수 있다. 근데 실제로 검찰도 국토부 협박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성남시가 먼저 용도 변경을 해줬다. 그러니까 특혜다. 검찰의 시각도 분명히 단호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형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박이라는 용어 규정을 상대방의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따위 해를 가하는 것을 통과하는 일을 우리가 협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하겠다라고 이제 국토부가 이야기했다는 건데 좀 전에 보셨겠지만 국토부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국토부가 세 차례 공문을 보냈는데 협조 요청입니다. 당시에 서울과 수도권에 있었던 많은 이런 연구소라든지 이런 곳들이 이제 지방 공공기관 지방 이전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갈 곳이 한 35개 정도 됐어요. 그중에 식품연구원이 한 곳에 있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식품연구원을 원래 개발하려고 하는 아시아 디벨롭먼트라는 회사가 2차례 걸쳐서 성남시에 요청을 하는데 그 요청이 다 거절됐습니다. 그런데 거절되다가 나중에 김인섭 씨라는 분이 여기에 합류하면서 원래 이야기했던 2단계 상승보다는 훨씬 많은 4단계 상승이 돼버렸어요. 자연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완전히 높아집니다. 그다음 용적률도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리고 기부 체납 같은 경우도 사실상 별로 그렇게 쓸모가 없는 그 땅을 기부 체납하는 것으로 그냥 돼버립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성남시가 원래는 여기 또 임대주택을 거의 짓기로 돼 있었는데 나중에 임대주택을 10%만 지으면 된다라고 됐어요. 그리고 옹벽도 보면 우리 법상 15m 이상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50m거든요. 옹벽을 저렇게 높이는 이유는 뭐냐면 땅을 깊게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파트 동수를 늘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국토부가 저걸 협박했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본인이 예를 들어서 국토부는 그거 그냥 좀 해서 임대주택이나 해서 뭐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본인이 4단계나 상향을 해서 저렇게 옹벽을 높게 쌓고 그다음에 3천억이라는 거대한 수익을 저 업체가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토부 주장처럼 과연 이게 국토부가 협박해서 될 일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김인섭이라는 자기 옛날에 선거본부장 했던 사람이 이 업체에 들어감으로 해서 그 특혜로 이걸 갖다가 상승시켜 준 건 아닌 것인지 누가 거짓말한 것인지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서류와 관련 공무원들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의견이 좀 같으신데요. 17일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의 아마 백현동 이 발언 두고 많이 다툴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재판이 이 대표 말고도요. 좀 시간 역순으로 가보면 정진상 전 실장 10일 재판이 또 예정돼 있고 모레는 유 전 본부장 위례 신도시 관련 바로 내일 또 김용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 좀 있고요. 뭐 이 대표는 스스로 당무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이제 당 안팎에 좀 하고 있긴 하지만 글쎄요 3월만 뭐 이번 주 뭐 다음 주만 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이제 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렇죠.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은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건 이재명 대표가 직접 출석을 해야 되는 재판이고요. 지금 나머지 재판은 자신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 또는 정진상 이 두 사람은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뭐 증인 출석 요구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김용이나 정진상 두 측근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 요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사법 리스크가 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고 여러 재판에 불려 다니게 된다라면 당 대표로서 당무를 전념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리 다음 주 금요일에 이 대표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얘기까지 좀 미뤄 짐작해서 예상을 좀 해봤습니다. 이 대표 관련 소식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일단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는 국민의힘 얘기로 가보겠습니다.